윤리위원회가 오늘 새벽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림에 따라 당이 극심한 혼돈에 빠졌습니다. 이준석 대표 징계 불복을 선언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표 권한이 중지됐다라고 공식화했습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 조현삼 전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이제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어제 윤리위, 오늘 새벽이었죠. 윤리위 결정이 난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야기를 한 대목을 듣고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수사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는 것은 저는 아마 윤리위원회에 어떤 형평에 대해 가지고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품위 유지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로 인해서 당에 끼친 손해가 무엇인지를 이제 객관화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사실 선거 2번 이긴 직후마당에 품위 유지 잘못해가지고 당에 손실을 끼친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듣지도 못했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윤리위원회 절차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불복의 내용을 담은 이야기였는데 일단은 생각보다 중징계였습니다. 당내에서도 그렇게 좀 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 윤리위가 처음에 개시될 때도 여러 가지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윤리위원회가 당대표를 심사할 권한이 있느냐 여부를 가지고 당원 당규를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도 나름의 이견 충돌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 개시 자체가 이미 이준석 대표에 대한 강한 징계를 시사한다 이렇게 읽어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라고 하는 굉장히 장기간의 당원권 정지까지는 저 역시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6개월까지 받는가라는 의문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 6개월이라는 당원권 징계가 굉장히 좀 세다라고 느끼시는지 궁금하네요, 먼저. 아마 많은 분들께서 지금 그 윤리위 결정에 앞서가지고 윤리가 만약에 처분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경고 수준 아니면 뭐 당원권 3개월 정지 수준까지는 많이 예상을 하셨던 것 같은데 6개월 정지라는 거 하는 것은 선출직 당원에 대해서 지나치게 좀 강한 처벌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는데요. 근데 또 저희 당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최광우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해서 그런 논란으로 인하여 마찬가지로 당원권 정지가 6개월이 나왔습니다. 그와 비교했을 때는 지금 그 이준석 대표가 휘말려 있는 그 사안은 그 경중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거와 비교한다면 사실 뭐 최광우 의원께서 당한 그 처벌 정도가 오히려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당대표에 대해서 권한이 원래는 중지가 돼야 되는데 본인은 불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요. 사실은 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당무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 권한은 최고위원회에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윤리위원회의 결정 역시도 최고위원회에 보고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를 통해서 최고위원회에 의결이 있다든지 하는 절차가 사실은 이제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의 징계 절차가 개시되고 징계 발표가 나자마자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가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최고위원회 보고 정도는 하는 것이 그래도 절차상 맞지 않느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윤리의 판단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이 그게 당원 당규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이 있다 그러면 아직까지 이준석 대표는 대표 권한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맞는 얘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효력이 즉각 발생하는지 내지는 어떤 시차를 두고 발생하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윤리위의 결정, 그다음에 최고위원회 결정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당대표를 징계한다고 하는 그 커다란 정치적 무게감을 가진 행위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아주 꼼꼼하게 그리고 아주 보수적으로 절차들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징계 나오자마자 징계 나왔으니까 당원권 정지 이렇게 긴급하게 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준석 대표는 뭐 비대위원장도 아니고 그 당원들과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뽑힌 정당한 선출된 권력이거든요. 그러면 이 권력을 걷어갈 때 역시도 아주 까다롭게 걷어가야 되는데 윤리의 결정 그리고 바로 효력이 발생한 이 과정 자체가 조금
적합치 않다. 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보게 되면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직접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권한이 직무가 정지됐다. 이 주장에 대한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봅니다. 윤리위원회 징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을 해서 당대표의 권한은 정지가 되고 그 권한은 원내대표가 직무 대행을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개월 동안 당원권이 정지가 되니까 그 시간만 직무를 대행하겠다, 권한을 대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네. 문제는 그렇다면 이 모든 혼란을 수습해야 될 책임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는 겁니까? 만약에 이제 이준석 대표의 당대표 권한이 박탈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네. 당연히 지금 직무대행 체제를 가지고 있는 권성동 의원에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수습의 책임은 권성동 의원에게,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있는 것은 사실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권한대행과 직무대행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당대표가 거리를 해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당대표직을 다시 수행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권한대행이라고 하지만 당대표가 사고 등으로 인해서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직무대행이라는 이름을 쓰거든요. 근데 권성동 의원이 직접 직무대행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이준석 대표가 복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그 대표 간의 대화라든지 아니면 조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필요한 과정이 남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6개월 동안 글쎄요 당무를 못하고 당원권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설령 이준석 대표가 6개월 뒤에 복귀한다 하더라도 남은 6개월 임기를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정치적 사망 선고를 하는 것이다 전 다름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사려 깊은 태도를 보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물론 남의 당의 얘기긴 하지만 이 당원권을 정지당한 당대표 그러면 그 당대표가 6개월 동안 일을 안 할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될 경우에 당대표가 이건 물론 윤리위는 법적인 기구는 아니기 때문에 법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일단 민주당의 경우에도 당원권이 정지되는 그런 윤리위의 결정이 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뭐 재심 절차를 거친다거나 하는 절차가 아마 국힘당도 똑같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똑같이 존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 이준석 대표님께서 지금의 그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아마도 재심을 절차를 거치실 것이고 그리고 뭐 가처분 절차를 하신다고 하시고 그리고 지금 또 권성동 원내대표님과 다르게 본인이 지금 뭐 권성동 대표님께서 권한 대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이 좀 오가시는 것 같으니까 권한이 바로 즉시 효력이 정지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마 그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 유권 해석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예. 그게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어야지만이 이준석 대표의 그 당원권이 대표로서의 권한이 정지되는지가 아마 판단이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가 일단은 뭐 현재 상태에서는 당원권이 정지가 돼 있고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게 된다면 당에서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권성동 원내대표도 얘기했지만 예전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즉 청년층의 지지가 많이 없어질 수 있다라는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실제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당의 좀 체질이 좀 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공과 과를 논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가 되면서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가 되는 과정 속에서 2030 세대가 상당 부분 국민의힘의 당원으로 가입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 체제 이후에 당은 말 그대로 두 개의 굉장히 이질적인 집단이 공존하고 있는 형태가 됐었거든요. 근데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을 지지했던 50대 이상의 유권자들이 한 축으로 있다 그러면 그 밖에 또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당원들이 같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둘의 목소리가 굉장히 좀 이질적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많이 충돌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이랬었거든요. 나름의 이준석 대표는 그 가교로서 대표로서 역할들을 충분히 해내고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2030의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준석 대표를 통해서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을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준석 대표가 이런 식으로 어떤 권좌를 박탈당하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2030 세대의 당원들이 받을 어떤 충격 같은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걸 한 발 더 넘어가서
예를 들면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중도층이 보시기에 과연 당대표를 저렇게 어떤 구체적인 증거라든지 아니면 합리적인 사유가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라는 이유만으로 당대표를 박탈하는 국민의힘을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걸 보실지, 다시 옛날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지, 힘으로 눌러서 당대표를 박탈시키는 것은 아닌지라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려가 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외부에서 보시기에 왜 이준석 대표가 직접 얘기를 했지만 선거를 2번이나 이긴 당대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권력 투쟁에서 밀려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지금 그 대선과 지선 과정에서 네. 이준석 대표께서 큰 역할을 하신 거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내에서 거기에 대한 반발 기류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저기 2030 세대를 그 동일시하, 이준석 대표와 동일시하는 그런 그 사람들을 저희 당원으로 많이 흡수시켰고 지지 세력으로 공공이 만든 그런 장점은 분명히 있지만 기존에 지지하고 있는 보수 지지층 세력과 화학적인 결합이 제대로 되었나? 거기에 대한 아마 걱정과 우려, 의문이 아마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그런 화학적 결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당내 분위기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당내에서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의 편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글쎄요, 뭐 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상당 부분 고립됐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스타일이 어떤 정치적 동반자들을 많이 만들어서 세력을 형성하고 집단적인 행동을 하고 하기보다는 다소 어떤 단기 필마로서 당을 이끌어간 면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감들도 분명히 같이 정치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뭐 서운한 감정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다분히 이준석 대표의 책임이고 이준석 대표의 업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네. 저는 이제 그런 인간적인 관계 내지는 동지애 이런 걸 넘어서 어떤 절차적 정당성을 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어떤 행보를 보여왔든지 간에 적어도 당대표, 지금 상태에서는 당대표였고 당대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당대회라고 하는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 당원들과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선발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어떤 잘못이 있고 이거 십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정말 꼼꼼하게 해야 되지만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준석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하려면 굉장히 엄격한 절차들이 요구돼야 되는데 그 엄격한 요구 절차는 사실은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지 내지는 먼지, 사이가 좋은지 안 좋은지와 무관하게 절차는 절차대로 우리가 충분히 지켜내야 되는 것인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준석 대표와의 친소 관계를 떠나서 과연 이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것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튼튼한 절차였느냐라고 보면 저는 거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빨리 좀 진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리 두긴 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친윤계의 사람들과 이번에 권력 투쟁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대통령실은 수습하기를 원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은 제 생각에는 결국 이 갈등들이 봉합하는 과정에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되고 납득할 만한 사유들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좀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당장 이불을 끄자고 당장 입을 막자고 당장 논란을 잠재우자고 해서 이걸 방치하거나 내지는 힘으로 누르면 오히려 더 저는 당 내에 갈등들이 더 골마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당무에 관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내는 것이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입김 하나하나가 과도한 정치적 해석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 입장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른바 친윤계와의 갈등 사실 저는 갈등 자체는 우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당이나 계파 간의 갈등,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있고 그것을 승화해내는 제도적으로 승화해내는 장이 바로 정당이고 국회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갈등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친윤이라고 하는 세력 역시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여당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친윤이 아닌 의원을 찾기가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친윤이라고 하는 사실 불분명한 집단을 설정하고 그것이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일으킨다는 프레임 자체가 당내의 어떤 갈등들을 더 곪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절차가 과연 온당했는지 여부
그것이 이준석 대표인지 아니면 이준석 대표 측근인지 아니면 친윤계인지를 무관하게 이 절차에 대한 정당성을 따져보는 일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질문 드리면 조금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과 대통령실이 하나로 잘 움직일 때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정을 논의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고 하는데 약간의 틈이 벌어지면 오히려 이야기하기가 더 쉬운 건 아닙니까? 물론 그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네. 어찌됐건 저희가 산적한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은데 집권 여당이 지금 당대표의 공석으로 인해서 뭔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뭔가 불화가 생기고 분쟁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건 그것대로 저희 그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현안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뭐 결국에는 저희 그 민주당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 수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런 대답을 기대하긴 했지만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 같은 경우 얘기를 좀 더 해볼 텐데 이 친인척 채용 논란입니다. 나토의 이제 비서관의 부인이 함께 따라갔던 얘기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거기 육촌 친인척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주 오랫동안 선거 초기부터 일했던 동지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먼저 민주당한테 물어볼게요. 문제가 없어 보이는지요? 지금 그 윤석열 정부의 경우에는 출범 초기부터 인사에 관련돼서 구설수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특히 우리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박근혜 정부의 그런 국정농단, 비선 실세에 대한 농단에 대한 기억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와 같은 논쟁, 그 분란에 대해서 조금 더 소상하게 소명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이렇게 인선과 관련돼서 이런 말들이 나오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 아닙니까? 오히려 그 집권 초기의 지지율을 더 낮출 수 있는 위험한 단계에 갈 수도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비선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겹쳐 보인다라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비선은 아니고요. 비선은 아니고 일단 채용 절차에서 위법성이 있느냐를 따져봤을 때 위법성은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 사람을 채용했을 때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업무 능력이 떨어지다든지 예를 들면 친속 관계만으로 이 사람을 등용했느냐 이제 이걸 따져보면 그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밝혔듯이 이 인사가 실제로 캠프 내에서도 일을 하면서 상당 부분 업무 역량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역으로 육촌이라고 해서 유능한 사람을 뽑지 않아야 되느냐. 그것이 예를 들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상황 속에서 육촌이라는 이유만으로 뽑지 않아야 되느냐 하면 저는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그래도 일가 친척이고 뭐 혈족이고 하면 뭔가 좀 친소관계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친소관계가 채용 절차에서 부당함으로서 작용했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민주당의 지적을 보게 되면 어떤 이런 식의 부당함을 주장하기보다는 육촌이니까 잘못됐다. 육촌이니까 비선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나오게 되면 저는 좀 정밀한 비판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민주당 얘기로 좀 더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전당 룰이 되긴 됐습니다. 결정은 되긴 됐는데 이 일각에서는 친명계의 압도적 승리다라는 평가도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연판장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연판장에 한 60명 넘는 분이 서명을 했는데 뭐 친명계로 알려진 분 말고도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분들도 함께 이제 이름을 좀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벌써부터 다음 공천을 생각한 움직임이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요. 어떤 내용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 방금 말씀하신 조홍천 의원의 의견은 조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조금 많이 비약된 사항인 것 같고요. 어찌됐건 지금은 정권이 교체된 상황이고 당 내에서 명백하게 친명, 친문계로 구분 짓는 게 과연 타당한가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 선거에서는 어찌됐건 이재명 의원님께서 상당히 우세한 상황에서 당대표 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당대표 선거를 흥행을 복돋우기 위해서는 어찌됐건 간에 지금 이재명 후보의 의원에 대해서 컷오프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만들어진 연판장이기 때문에 친명과 친문과 구분하지 않고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의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로 당대표에 좀 지원해달라라는 의도가 훨씬 더 강한 연판장이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연판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다면 결과적으로는
이른바 밖에서 말하는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의원이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저희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네.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의원님께서 아무래도 압도적인 승리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의원님 혼자 단독 출마하셔가지고 당대표로 선출되는 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출마 선언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와중에서 흥행을 더 복돋우고 그다음에 당의 방향성을 서로 경쟁을 하고 노선 경쟁을 통해 가지고 대선과 지선 패배 이후에 그 움츠러들었던 당내 분위기를 다시 한번 바로잡는, 다잡을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 그러기 때문에 오늘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식 출마 선언을 얘기할 것 같은데 이른바 이제 97 세대들의 등판이 될 것 같은데 효과가 있겠습니까? 외부지만 다른 당에서 보는 모습을 좀 이야기해 효과 주고 싶습니다.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이재명이라는 사람만 보이거든요. 이른바 97그룹도 내세우는 것이 반 이재명 이상의 어떤 민주당 개혁의 뚜렷한 아젠다를 못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979라 하는 것이 말하면 자체적인 생존력을 가지고 자체적인 캐릭터를 가지고 어떤 자체적인 정치적 입지를 통해서 이재명에게 대항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재명을 대항할 만한 사람이 누군가를 찾다가 보니까 이런 그룹들이 있더라 하면서 추후에 명명된 것이 바로 97그룹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97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나이로 자르고 학번으로 자른 거 말고는 이들을 정의할 만한 구체적인 특징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반 이재명만 외쳐서 어떻게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지 일단 첫 번째 의심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개혁의 목소리를 낸다고 했을 때 과연 이른바 97그룹에 소속돼 있는 의원들이 민주당의 개혁을 위해서 과거에 어떤 목소리를 내왔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네. 박용진 의원 정도가 때때로 개혁의 목소리를 냈지만은 결국 이른바 검수완박이 통과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민주당이 입법 강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끝까지 자신의 목소리를 지킨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그럼 독자적인 정치적 영역을 구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재명 의원의 반사체로서 97그룹이 정의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 게임은 하나마나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 룰싸움과 관련돼서도 사실상 이재명 의원에게 훨씬 유리한 방식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이 민주당 내에서도 주요한 평인 것 같은데 그럼 최고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이재명 의원과 가까운 그다음에 이재명 의원의 후광을 없는 사람들이 최고위원회에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차후에 2024년 총선에 그 총선 권한을 갖고 있는 그다음 이재명 의원을 비롯한 나머지 최고위원들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 그러면 이재명 의원을 필두로 한 세력 교체를 대거 이룰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과거에 민주당이 호남 정당에서 이른바 586 정당으로 바꿨을 그 시점처럼 이제는 586 정당에서 이재명 의원을 위시한 다른 정치인들의 정당으로 바뀔 수 있는 과도기적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는 어차피 이재명이 되는 선거라고 봅니다. 과연 그 가운데서 얼마큼 자신의 입지를 97그룹이 형성해낼지 이 정도가 관심이 될 것이지 어떤 돌풍이 되거나 아니면 더 큰 흥행 요소가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이재명 의원이 어차피 당대표가 될 거라면 97그룹이나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전당대회 룰도 크게 고치지 않고 아니면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한번 나와보라고 하고 해서 훨씬 더 많은 분위기를 업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어땠을까라는 이야기는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떨까요?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가능한 많은 분들이 네. 당대표 선거에 참여하게 돼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지금 당원 당규상 정해지지 않은 방식을 원하시는 것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구태여 그러한 흥행을 위해서 바꾸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나오시게 되는 97그룹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이재명 후보에 반대하기 위해서 이재명 의원님에게 맞서기 위해서 출마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분들 모두도 국회의원님으로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민주당을 위한 소명과 당의 개혁, 혁신을 위한 방향성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한데 모여서 이재명 의원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경쟁을 하면서 민주당이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은 전 국정원장의 고발 후폭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직 수장과 국정원의 대결, 전 신구 권력의 대결, 뭐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원래 전임자에서 후임자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후임자가 전임자가 했던 일들을 들여다보게 될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서는 마뜩치 않은 내지는 의혹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저는 국정원이 박지원 원장을 향해서 고발을 하게 됐는데 박지원 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바보 같은 짓이다. 내지는 삭제를 하더라도 서버에 남아있다. 금방 밝혀질 일이다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국정원이 바보 같은 짓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러면 거꾸로 국정원은 그렇게 쉽게 밝혀질 일에 대해서 박지원 전 원장을 그것도 국정원장을 고발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박지원 원장의 말을 그대로 뒤집어 보면 정말 쉽게 밝혀질 일인데 국정원이 말 그대로 정부의 어떤 운명을 건 상태에서 이 고발을 한다? 저는 쉽게 생각되지 않거든요. 분명히 어떤 의혹점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 부적절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국정원도 고발에 나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면서 수사까지도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단순히 정치적인 경쟁이라든지 신구 갈등이라든지 이렇게 볼 거라기보다는 이번에 우리 공무원이 그 서해상에서 피살이 되고 뭐 강제로 뭐 북송하는 일들이 있어 석연찮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좀 필요하다는 것이 아마 국민들의 의견일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집권 초기에 사정 정국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고위 공무원들이 대부분 지금 보직 해임 상태에서 감사를 받는다던가 전직 국정원장이 고발을 당한다던가 이런 조치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까지 선명하게 본인이 잘못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로 봤을 때는 분명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봐야지만이 그런 고발점이 분명히 있는지 없는지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